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진입니다. 20대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양강 후보의 지지율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입니다. 역대 대선 중에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선거란 평가 속에 내일부터 투표 당일인 9일까지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되는 깜깜이 기간에 돌입하는데요. 민심의 흐름을 분석하기 어려운 선거 막판, 과연 누가 중도층과 부동층을 잡을 수 있을까요? 잠시 후 오는 4일과 5일 사전투표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열리는 TV 토론에서 표심을 잡기 위한 후보들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자, 강원도의 오늘과 소통하는 시사 큐레이터 생방송 더 인사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뜨겁게 달군 사건 사고부터 놓치지 말아야 할 주요 뉴스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리는 오늘의 뉴스캐스터 오서연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집계된 도내 신규 확진자 수는 4,971명으로 5,000명에 육박했습니다. 전국적인 코로나19 감염 폭증세와 함께 하루 만에 1,500명가량 늘어난 건데요. 정부는 확진자 관리에 집중한다는 이유로 어제부터 다중이용시설과 감염 취약시설에서 방역 패스 시행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사적 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을 제외하고 사실상 모든 방역 조치가 사라지는 셈인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오미크론 유행이 아직 정점에 이르지 않은 시점에서 방역 규제를 완화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 속에 오늘 전국의 초중고등학교가 새학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학교별 등교 방침도 제각각인데다가 등교 전 주 2회 자가 검사 등 달라진 학교 방역으로 인해 교육 현장의 혼란과 불안감은 커지고 있는데요. 강원도교육청은 정상 등교를 원칙으로 하되 재학생 확진자 3%, 등교 중지 학생 15%를 넘어서면 등교를 중지하고 확진자 발생 시에는 학교별로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일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의 수도 크이우와 제2도시 하르키우를 무차별 포격했는데요. 전쟁 상황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도 치솟았습니다. 배럴당 $100를 돌파한 유가는 2014년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한편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들의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금융제재 조치로 한국 기업들이 피해를 보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정부는 미국과의 협의를 신속히 추진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캐스터 오서연이었습니다. 지금 정말 위기입니다. 대한민국의 CEO를 뽑는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주인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더 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26분 지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가장 핫한 이슈를 속 시원하게 털어드리는 시사인 이슈 시간인데요. 오늘부터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독설의 대가들이 제대로 맞대결을 펼칩니다. 독한 남자들의 스트릿 맨파이터, 돌려서 말하지 않는 두 남자의 피할 수 없는 정면 승부, 두 남자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수계 이다나, 시사계 원조 아이돌 김기석 교수, 국회의원에서 제야의 논객으로 돌아온 정치계 풍운아 황영철 전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웃기시면 웃으셔도 돼요. 네, 뭐 안 웃을 수가 없네요. 아니, 전운이 감돌 줄 알았는데 시작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화기애애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또 싸움 붙이지 마시고요. 소개 괜찮아요? 시사계 원조 아이돌 받으시겠어요? 교수님? 좋습니다. 황영철 전 의원님은 어떠세요? 제야의 논객, 정치계 풍운아 어떠세요? 정치계 풍운하라는 표현이 저의 그 험난한 정치 역정을 잘 표현해 주는 것 같아서 네.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좋습니다. 네. 시작을 부드럽게 해보죠. 매주 이제 시사인 이슈 시간에 두 분 모실 건데 상대에 대한 전력 분석은 끝나셨을 것 같고요. 어떻게 상대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먼저 김기석 교수님. 네, 뭐 이제 황 의원님이야 이제 그 삼선 의원을 지내신 분이고 또 다양한 정말 정치 경험이 있으신 분인 걸 알기 때문에
훌륭한 좀 버거운 상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가볍게. 황 전 의원은 사실은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이세요. 정치학계의 대단한 고수이시고 그러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또 민주당과 여러 연을 맺고 계셔서 대단히 그 학문적 지성과 예. 또 정치 실전 감각을 고루 갖추신 분이라서 예. 맞짱 뜨기에는 굉장히 버거운 아이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씩 견제하는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두 분이 이제 정면 승부를 펼칠 첫 주제가 네. 대선 D-7 초접전 양상, 표심을 가를 변수는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대선은 없었다. 이것은 대통령 선거인가 진흙탕 선거인가? 유승용 배우 버전인데 역시 반응이 좀 스튜디오 안도 그렇고 별로 많이 오진 않네요. 대선이 어쨌든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어쨌든 초박빙 양상입니다. 남은 일주일, 먼저 김기석 교수님, 네네. 어디서 승패가 갈릴 거라고 보세요? 이 정도로 박빙이었던 마지막 순간까지 그런 선거가 대선이 없었죠. 사실 예. 실제로. 예, 그래서 이제 내일서부터는 이제 그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발표된 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 분위기를 가지고 이렇게 몰아가겠죠. 최근에 이제 막판에 단일화 변수가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됐었잖아요. 이제 그랬는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이렇게 뭐 단일화 그 김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그만두긴 했습니다만은 큰 임팩트가 있어 보이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조금 이따 하겠지만은 토론회가 있는데 예. 토론회가 원래는 이맘때쯤 되면 이제 후보 토론회가 너무 많아서 식상할 정도가 돼요. 됐었는데 아시다시피 이번에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별로 토론회를 원치를 않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토론회가 끝나고 나면 지지율에 조금씩 영향을 주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제가 보기엔 앞으로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선은 단기적인 말 실수 같은 거 있잖아요. 실수 예.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는 예전에 실수 뭐 서로 많이 했는데 잊혀지죠. 그런데 이제는 실수를 하면 바로 투표로 갑니다. 이제 투표 당일날까지요. 이제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 역시 제일 중요한 건 투표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이대남 현상이라는 거를 우리가 겪었고 그 이대남이 되게 그 진보적인 어떤 성향을 갖는 층으로 이해했었는데 이번에 예. 지금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투표에 나와줄지 또 이대남의 어떤 상대로서의 이대녀들 또는 30대 초반의 그 젊은 유권자들이 어느 정도로 투표장에 나와줄지 그게 이제 아마 핵심적인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황 전 의원님, 남은 일주일 어디서 승패가 갈릴 걸로 보십니까? 아마도 국민들 마음속에는 이미 누구를 찍어야 될지 마음의 결정을 거의 내리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일주일 앞두고 또 이제 금요일이면은 사전 투표를 하기 때문에 예. 투표장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투표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유권자분들은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리셨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이 방송 이후에 나오는 TV 토론에서 결정적 실수를 하는 후보자가 있다고 그러면 그건 치명타가 될 것이다. 그래서 TV 토론을 몇 번 되지 않은 TV 토론에서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못했던 진솔한 이야기들을 이번 후보자들이 굉장히 잘 전달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국민은 토론을 누가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한 절차를 잘 지키느냐의 문제를 굉장히 이제는 중요하게 예.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론 과정 속에서 주어진 시간이라든지 그다음에 토론의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에게 잘 전달하기 위한 노력이 마지막으로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까지 토론회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어쩌면 자신의 약점이라고 생각되었던 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모습들을 예. 마지막 토론회에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번 마지막 토론이 마지막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이 코로나가 굉장히 변수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이 코로나 국면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투표장에 나가야 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랄까요? 아니면 예. 걱정이랄까요? 이런 것이 점점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당 모두 사전 투표라든지 적극적 투표 의지를 북돋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과연 투표율에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그 투표층이
어느 쪽에 유리한 투표층이 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네. 황 전 의원님 네. 어느 후보가 이길 것이냐에 대해서는 답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어느 정도 격차가 벌어질 네. 거라고 보시는지. 저는 뭐 명백하게 이번 네. 선거에서는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적어도 100만 표 100만 이상 차이로 이기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지금까지 여러 그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후보가 3% 이상 이기는 여론조사가 지속적으로 나왔고 이러한 경향이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투표 결과로도 나타날 것이다. 예.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기석 교수님 100만 표 예상하신다는데 김기석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차는 비슷하게 저도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우리가 이제 유권자가 4,400만 조금 넘습니다. 예. 네, 그럼 1%면은 44만이거든요. 예. 2, 3% 정도의 사이에서 차이가 승패가 갈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예. 뭐 윤석열 후보가 이긴다고 하셨으니까 저야 당연히 예. 이재명 후보가 이길 거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예. 근데 이제 여론조사 문제는 조금 나중에 우리가 좀 더 시간을 갖고 좀 본질적인 논의를 성찰을 좀 해야 될 부분들이 꽤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죠. 네. 어쨌든 투표 격차는 득표율 자체는 100만 표 정도 안팎이 될 거고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의 우위를 점해 주셨습니다. 당장 일주일 후에 다음 주 목요일에 두 분 모실 겁니다. 이 자리에 모셔서 과연 그 예측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는지 네. 그때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볼 거고 또 강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때쯤 되면 이제 대통령이 선출이 됐을 테니까 그 얘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번은 역시 대선의 막판 가장 큰 변수는 단일화였습니다. 일요일에 윤석열,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협상이 결렬되면서 서로 이제 상대 진영 탓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야권 단일화의 무산 책임 누구한테 있다고 보시는지요? 김기석 교수님 먼저. 글쎄, 지금 이제 이것도 벌써 2, 3일 지나가면서 벌써 이제 뭐 뜨거운 이슈랄까 그런 데서 벌써 벗어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과연 뭐 지금 니타 네타 공방할 필요가 지금 있나 그것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든 그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윤석열 후보에게 약간의 더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유는 제안을 이제 말하자면 안철수 후보가 했고 그다음에 그걸 받지 않은 듯한 모양새가 됐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런데 여론도 대개 보면 반반으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예.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황 전 의원님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책임은 그래도 가장 큰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어쨌든 그래도 야권에서는 가장 그 유력한 후보이기 때문에 예. 가장 유력한 후보가 정권 교체를 향한 국민의 염원들을 담아내기 위한 노력들을 더 했어야 된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했고 그리고 또 단일화 관련된 디테일에서 상당 부분 접근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일화를 성사시키지 못한 안철수 후보의 과연 정치적 지향점은 무엇일까에 대한 예. 국민적 의구심도 커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사실은 누구를 끌어안기 위해서는 보듬고 쓰다듬고 그리고 포용하기 위한 그런 네. 진정성 있는 노력들이 좀 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준석 당대표의 노력도 조금은 부족하지 않았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좀 넘어서서 이제 대선 투표일을 얼마 앞두고 있으니까 이걸 극복하고 정말 보수 진영의 정권 교체를 향한 염원들을 잘 모아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이제 막바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주일 남았는데 그렇다면은 이게 단일화가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담은 몇 %라도 단일화의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황 전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정치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정치 현장이죠. 예. 그래서 저는 0%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단일화 가능성은 한 1%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것마저도 없다면은 정치를 생물이라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예. 다만 단일화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국민적 설득의 시간들이 필요한데 예. 이미 저는 그 시간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네. 단일화라는 것은 한 목표로 뭉쳐지고 그리고 이 목표를 함께하고 난 이후에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냐, 우리나라 국민들을 어떻게 리더해 갈 것이냐에 대한
공감과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되고 이를 설득하는 과정이 예.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미 저는 시간을 놓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일화는 이제는 1%의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습니다만 예. 단일화된다 할지라도 단일화가 가지고 있는 시너지랄까 이런 부분들은 상당 부분 상실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안철수 후보의 어쨌든 단일화 결렬 선언 이후에 정권 교체냐 아니냐로 진행되던 구도가 좀 흔들리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가 다당제에 보장하는 정치개혁안 통합정부를 추진해서인데요. 황 전 의원 이 후보의 정치개혁안 통합정부 실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어떤 정책을 국민들에게 내놓을 때는 그 정책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고 이 과정을 실천할 수 있는 의지에 대한 로드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그 이재명 후보 측의 정치 개혁안은 불과 며칠 전에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이 만들어진 이유는 조그마한 열쇠라고 판단해서 이 열쇠를 뒤집을 만한 그런 건 모멘텀을 만들기 위한 정치적인 수단으로서 제시됐다는 것에 저는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제가 국회에 있을 때 헌법 개정과 정치개혁 특위의 야당 간사위원으로서 활동을 했는데 어떤 하나의 안에 동의하고 그것 때문에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상당 부분 예.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예.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저는 이번 이재명 후보 측의 정치 개혁안은 단순히 이번 대선에서 표를 얻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예. 그래서 믿을 수 없다. 예. 단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시기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셨어요, 교수님. 그러니까 선거 얼마 안 앞두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정치개혁에 대한 저게 어떤 진정성 부분에서 의문을 제기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그런 측면이 없지 않다고 보이죠. 왜냐하면 예. 너무 시기에 촉박하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예. 사실 여기서 논의되는 내용들은 우리 정치계의 오랜 수건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논의는 사실 꽤 많이 됐죠. 됐고 그리고 이 정치 개혁의 내용들을 우리가 가만히 뜯어보면 예.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대통령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것들도 없지는 않으나 뭐 국무총리 문제라든가 이런처럼 말이죠. 대부분 여야 간의 논의를 거쳐서 합의해서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예를 들면 개헌 문재인 대통령도 개헌안 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합의가 안 돼서 못한 것이고요. 예. 이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표를 얻기 위해서 했다 그런 측면이 없다고는 얘기할 수 없을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우리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하는 측면에서 이거를 진지하게 추진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뭐 저도 김기석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치 개혁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예.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의 안을 만들어서 제시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치개혁 특위에 간섭을 할 때가 바로 문재인 정권 탄생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런데 그때의 이 정치개혁의 중심이 분권형 대통령제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였습니다. 그것 또한 국민들이 바라던 올바른 방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대통령의 권한을 집중시키기 위한 그런 방향을 바꾸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예. 이번의 방향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대통령 선거가 끝나서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을 때 당분간은 당선된 대통령의 권한의 집중을 통한 리더십을 통한 상당 부분 정치를 이끌어가는 그런 시도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거대 여당인 민주당은 그 안에 함께 몰입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만약에 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이 정치 개혁안은 당분간은 논의조차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만약에 다시 논의가 어쩔 수 없이 돼야 된다라고 한다면 예. 아마 다음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와 맞물려서 조금은 내놓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네. 지금 얘기한 대로 이렇게 갑작스럽게 꺼내놓고 국민들에게 이것을 통해서 정치 교체하겠다, 정치 개혁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마도 지난 문재인 정권 하에서의 집권 여당의 행태를 본 국민으로서는 믿기 어려울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초접전 양상이긴 한데 정권 교체 여론은 50% 안팎을 달리고 있단 말이죠. 두 분은 이 후보가 들고 나온 반윤석열 연대론으로 정권 교체론을 흔들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어느 분이든 먼저 말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글쎄요, 뭐 일단은 지금 현재 논의되는 것 중에서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예.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무총리 문제나 통합정부 문제 같은 것이라고 봅니다. 네. 이제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해나가느냐, 해나갈 수 있느냐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것은 결국은 야권과의 협력이라고 하는 측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집권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사실은 뭐 같이 협력해서 가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입장인 것이죠. 네. 그리고 이것은 이제 그 나머지 다른 야당들을 말하자면 함께 하자는 그런 제안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예. 충분히 어떤 소구적 같은 거를 가졌다. 왜냐하면 이거 이후에 예. 여론조사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 저는 그렇게 예. 보죠. 네. 의혹투성인 대장동 게이트 관련된 얘기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역시 일주일밖에 선거가 남지 않았습니다만 역시 뇌관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다. 대장동 일당에게 도움을 준 것도 윤 후보고 이익을 본 것도 윤 후보 아니냐 이런 주장 펴고 있는데 황 전 의원님 동의하시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에게 예. 대장동 몸통이 윤석열이냐 이재명이냐 둘 중에 하나를 놓고 뽑으라고 한다면 누굴 먼저 뽑겠어요? 전 당연히 이재명을 뽑을 겁니다. 예. 대장동은 특정한 그 개발 사업을 통해서 본인들과 관련된 측근들에게 상당한 이득을 준 그런 네. 엄청난 게이트예요. 이런 게이트가 지금 국민들 앞에 낱낱이 밝혀지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분개할 수밖에 네.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 대장동 게이트를 제대로 파헤쳐라. 그것이 부패된 정치 고리를 끊어내고 정치 개혁을 이루는 것이다. 예. 라는 생각으로 이번 선거 때 심판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네. 모든 국민들이 그래 이것만큼은 솔직히 밝혀야 되겠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정권 교체를 통해서만이 이 잘못된 부패된 이 정치고리 또 특혜고리 이런 것들을 풀어내기 위한 엄정한 예. 포청천과 같은 검찰을 다시 한번 예. 봐야 되겠죠. 그것을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 교수님, 그에 반해서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사업 계획도 이재명이 한 거고 결재도 하지 않았냐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제 그 대장동과 관련된 얘기는 국정감사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로 여러 토론회를 거쳐서 많이 논의가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본질이 무엇인지도 이제 대충 이제 알려졌고요. 그래서 대개 이제 두 가지 프레임으로 그동안 왔었죠. 하나는 뭐냐면 지금 얘기하신 부패 프레임. 뭔가 특혜를 받았을 것이다, 이득을 받았을 것이다. 또 하나는 뭐 1조 2천억 이상의 이익이 났는데 겨우 5,500억밖에 회수 못하고서는 공적으로 회수 못하고 나머지 다 민간인이 엄청난 이득을 걷지 않았냐, 무능하다. 이 두 가지였거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대장동이 무엇냐를 지금 우리가 여기서 저 본질적인 문제에서 자꾸 논의를 해봐야 사실 얘기가 똑같이 자꾸 반복이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는 어떤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마음먹은 분들은 이제 그쪽에서 얘기하는 걸 들어요. 예. 그거를 받아들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 최소한 예컨대 부패 프레임이 작동을 하려면 예컨대 어떤 형식으로 이재명 후보가 이득을 받는지를 좀 규명해내야 되는데 그런 거 아직 규명되지 않고 있는 것이고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그 다음에 무능 프레임도 결국은 그런 사업은 처음이었다. 사실상 예. 국적으로 한 건 이제 그런 설명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지금 폭발력 있는 이슈로 앞으로 일주일 동안 갈 건가는 저는 사실 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대선 D-7 초접전 양상 표심을 가를 변수는 이란 얘기로 맞대결을 펼쳐봤는데요. 끝으로 두 분이 생각을 한마디로 좀 정리해 주신다면 두 분의 이슈워드를 듣겠습니다. 먼저 김기석 교수님. 네, 뭐 제 이슈워드는 손가락입니다. 왜요? 얼마 전에 우리 저 안철수 후보가 아주 명언을 남기셨죠.
예, 그래서 잘못 투표하면 나중에 손가락 자르고 싶어질 거다. 그러니까 투표 잘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본인의 손가락을 잘 보시고요. 그다음에 잘 투표하시기 바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 전 의원님. 대통령 선거는 5년간 국정 운영에 대한 심판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지난 5년 동안 이런 부패, 그다음에 그들만의 리그,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분노를 터뜨리고 있어요. 이런 분노가 이번 대선을 통해서 저는 당연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권 교체가 정답이다.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이번 대통령 선거에 국민 여러분들 빠지지 말고 어렵지만 나가서 꼭 투표하셔서 새로운 정치를 꼭 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대통령 선거 이제 일주일 안개 속 형국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안팎의 위기를 좀 슬기롭게 헤쳐나갈 지도자가 누굴지 현명하게 시청자 여러분 판단하시기 바라면서 함께해 주신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3월 1일 수요일 생방송 더 인사이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